안녕하십니까. 식사하셨어요? 네. 반응이 별로 없군요. 제가 이렇게 인기가 많은 줄 몰랐습니다. 이렇게 많이 오실 줄 몰랐는데 머신러닝의 인기겠죠, 그죠? 오늘은 머신러닝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날씨가 좀 좋지 않아서 오시는데 어려움이 좀 많으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일단 일반적인 머신러닝에 대해서 이제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 세스에서 머신러닝을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머신러닝이라는 것이 세스에서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그림을 찾다 이런 그림을 찾았습니다.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저 이거 찾고 되게 좋아했는데, 사실 머신러닝에 대한 일반적인 기대가 이렇더라고요. 다니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사람을 원합니다. 네, 사람을 원해요. 조금 더 지나면 저희 같은 분석가들은 필요가 없어질 것 같습니다. 저 머신러닝이 다 대체를 하게 된다면요. 사실 좀 더 먼 미래에는 가능할 것도 같습니다. 좀 더 먼 미래에는 그런 것들이 좀 가능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아직까지는 이 사람이 그래도는 이런 머신러닝이 사람을 대체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머신러닝은 얼마 전에 했던 이세돌과 알파고 때문에 아주 유명해지고 아주 부밍이 일어났었죠.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었다고 해요. 네, 그런 저 옆에 있는 저 영화 같은 경우에도 엣지 오브 투모로우 같은 경우에도 점점 더 학습을 통해서 이제 계속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이 되니까 계속해서 학습을 통해서 점점 강해지는 그런 면모를 볼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학습을 통해서 뭔가를 얻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반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머신러닝이 무엇인지 한번 정의를 여러 군데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IDG에서 나온 이제 테크 리포트에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인공지능이 인간과 같은 사고를 하는 컴퓨팅, 즉 인간의 뇌를 수학적으로 모델링하는 것을 의미한다면, 머신러닝은 인공지능 내부 시스템 가운데서 학습 영역을 구체화한 기술이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분석해서 숨겨진 특성인 패턴을 발견해 학습 모델을 구축하고 추론하는 기술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앞에 우리가 과거에 분석했던 거하고 아주 유사하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이제 스스로 성능을 향상시키는 과학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제 셀프 러닝이라는 그런 키워드를 연상케 하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서는 여러 가지 또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 페이스북의 AI 연구 책임자이신 분은 컴퓨터가 데이터로부터 지식을 자동적으로 추출해 임무를 수행할 역량을 획득하거나 개선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기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가트너 쪽에서는 어떻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이 기계학습, 그러니까 머신러닝은 예측 분석과 데이터 마이닝을 재포장한 것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말도 틀린 말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은 여기에 보이시는 이런 그 앙상블 모델이라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그 키노트 세션에서도 이제 이야기가 몇 번 나왔었는데 딥 러닝이라는 것들, 이런 부분들이 요즘에 가장 핫하게 나오는 그런 키워드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럼 머신러닝이 이게 요 근래에 갑자기 나온 걸까요? 그렇지 않죠. 머신러닝 벌써 나온 지가 엄청나게 오래됐습니다. 1960년대부터 머신러닝이라는 용어를 쓰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1960, 70년대 이때는 이제 기계학습이라는 게 이제 패턴 인식 이런 걸로 이제 알려졌었고, 80년대에도 마찬가지, 90년대에는 이런 신경망이라는 것을 이제 머신러닝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요즘에 와서는 무슨 커널 에스티메이션, 덴서티 에스티메이션, 무슨 베이지안, 부스팅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막 나오기 시작을 했죠. 예, 그러다가 이제 요 근래에 와서 컴퓨팅 파워가 어마어마하게 좋아지다 보니까 이런 그 심층 신경망, 이런 말들이 이제 나오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었죠. 근데 지금은 이제 컴퓨팅 파워가 뒷받침이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가능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예를 한 가지 들어봄으로써 조금 이해를 좀 돕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앙상블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 왼쪽 요 그림 같은 경우가 이제 싱글 트리를 가지고 디시전 바운더리를 계산을 한 겁니다. 지금 이제 요 빨간색 부분하고 파란색 부분을 이제 클래시파이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디시전 트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요 2차원인 경우에 이게 가로하고 세로하고 밖에 움직일 수 없는 그런 형태의 좀 벙벙한 알고리즘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좀 이제 정확도가 좀 떨어지는 대신 굉장히 직관적이고 이해하기 쉬운 그런 알고리즘이죠. 그래서 하나의 싱글 트리를 가지고 디시전 바운더리를 계산하면 이렇게 조금 좀 벙벙한 이런 형태의 모습이 되죠. 근데 이게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을 이제 반복을 하는 경우가 바로 오른쪽입니다. 그래서 트리를 100번을 반복을 시키면 100번을 반복을 시켜서 애그리게이션을 시키게 되면 이렇게 비스듬하게 디시전 바운더리가 그려지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100번이니까 그렇지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10만 번이고 100만 번이고 할 수 있는 거죠. 지금은 컴퓨팅 파워가 뒷받침이 되고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될수록 점점 더 곤고해지는 어떤 그런 모델들을 찾아보실 수가 있게 되는 걸 겁니다. 자, 그것을 알고리즘 잠깐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이렇게 있죠. 사실 뭐 100번을 돌리든 1000번을 돌리든 똑같은 데이터를 가지고 똑같은 알고리즘 돌리면 랜덤 프로세스가 없는 한은 똑같은 결과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보팅 기법 이런 것들을 좀 사용을 하기 위해서 리샘플링 기법을 활용을 합니다. 과거에는 이제 데이터가 너무 적어서 이렇게 문제였었던 부스트래핑 기법 같은 것들을 이제 여기다가 활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를 리샘플링을 해서 여러 개의 데이터셋을 만들어내고 그 각각의 데이터셋으로부터 이제 디시전 트리를 계속 수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 번의 디시전 트리를 만들고 그것을 애그리게이션 함으로써 이런 파이널 모델을 만드는 이런 형식으로 이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배깅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랜덤 포레스트가 아주 전형적인 이런 방법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하필 지금 이게 이렇게 나왔을까요? 왜 이렇게 하필 지금 나왔을까요? 생각을 해보면 사실 뭐 여러 가지 그 배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했던 그런 그 컴퓨팅 파워의 발달 이런 게 이제 가장 큰 첫 번째 이유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도 그런 얘기 있었죠. 빅피쉬가 스몰 피쉬를 먹는 게 아니라 패스트 피쉬가 슬로우 피쉬를 먹는다. 그죠? 좀 더 결과를 빨리 얻고 싶어 합니다. 좀 더 결과를 빨리 얻고 싶어 하다 보니까 프로세싱이 빨라야 되고,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좀 더 정확하게 결과를 얻어보고 싶고, 그 다음에 좀 더 정확한 결과를 얻어보려고 하다 보니까 전체를 하나의 모델로 모델링을 하려는 게 아니라 다양한 세그먼트로 나누고 그 세그먼트별로 모델링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래뉴얼리티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이제 요구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세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다양한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법 같은 것들을 제공을 하고, 또 그런 하이 퍼포먼스, 아까 그런 빠른 그런 컴퓨팅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하이 퍼포먼스 애널리틱이라는 그런 부분들을 제공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그냥 싱글 블레이드가 아닌 멀티 블레이드, 뭐 분산 처리 이런 형식의 모습으로 되다 보니까 스케일러빌리티도 자연스럽게 생기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얻어진 결과를 내 손에만 갖고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겠죠. 운영 시스템에 반영을 해서 빨리 액션을 시켜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좀 더 쉬운 디플로이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세스의 머신러닝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머신러닝을 이야기하기 전에 물론 이제 전공을 하신 분들이나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이제 다 아시는 내용들이세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용어를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통계학하고 머신러닝하고 좀 비교를 해봤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타겟이라고 이야기하는 데이터 마이닝에서 타겟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통계학에서는 디펜던트 베리어블이라고 부르죠. 그죠? 머신러닝에서는 라벨이라고 부릅니다. 라벨. 그 다음에 통계학에서 베리어블이라고 이야기하는, 우리가 보통 변수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머신러닝에서는 피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피처. 그 다음에 통계학에서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머신러닝에서는 피처 크리에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것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고 뒤에도 이런 용어들이 이제 계속해서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좋은 머신러닝 시스템, 굿 머신러닝 시스템이라는 것을 우리가 갖추려면 이제 생각해야 되는 여러 가지 고려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 머신러닝 아니라 뭐 머신러닝 하랩이라도 이건 너무 좀 표현이 이런 데서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좀 거시기 하네요.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참고로 저기 고향이 경기도 포천입니다. 네, 그 데이터를 만드는데 게을리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래서 데이터 프리퍼레이션 케이퍼빌리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것들을 잘 할 수 있는 시스템이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머신러닝은 또 머신러닝의 핵심은 머신러닝 알고리즘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알고리즘이 탄탄하게 뒷받침될 수 있는, 검증되고 이런 알고리즘들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자동화되고 어떤 그 이터러티브한 그런 프로세스가 가능해야 됩니다. 아까 그 앙상블 이런 것들 보셨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그 반복이라는 것은 이 머신러닝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스케일러빌리티입니다. 스케일러빌리티.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데이터는 뭐 지금 빅데이터라고 해서 뭐 과거에는 우리가 그런 데이터가 없었을까요? 점점 데이터는 커져만 가고 우리가 이런 분석하는 그런 데이터는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습니다. 다만 데이터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데이터가 이제 점점 더 커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데이터가 커질 때마다 시스템을 새로 구성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가진 그런 시스템들을 좀 더 확장성 있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유연한 시스템, 그런 것들이 뒷받침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섯 번째가 이제 앙상블, 아까 이야기했던 거하고 동의를 하고요. 여섯 번째가 이제 가장 중요한 플렉서블하고 쉬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쉽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할 때, 만들 때 그런 것들이 뭐 그냥 쉽게 만들 수 있어야 된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그대로 쉽게 구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를 보셨을 때 아까 말씀드린 이런 하이 퍼포먼스 애널리틱, 이런 이 분산 처리 환경은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아까처럼 다양한 그런 그 반복을 수행을 하고 앙상블 모델이나 심층 뉴럴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형식의 하이 퍼포먼스 애널리틱 엔진은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이게 각각 x86 서버들이에요. x86 서버들인데 그것을 이렇게 병렬로 연결을 한 그런 모습이 되고요. 처음에 시작은 4노드로 시작을 하되 점점 가면서 필요한 만큼으로 늘려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4노드, 8노드, 16노드, 32노드 이런 식으로 필요한 만큼으로 그냥 늘리면 우리가 원하는 어떤 그런 컴퓨팅 파워가 그대로 스케일러블하게 증가가 되게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 머신러닝이 들어가기 바로 직전입니다.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일단 저희가 이제 세스가 이야기하는 애널리티컬 라이프 사이클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이제 그대로 그 뒤에 나오기 때문에요. 사실 우리가 분석을 함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라이프 사이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스가 이야기하는 라이프 사이클은 보시면 제일 첫 번째가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내가 무엇을 모르는가, 내가 무엇을 궁금해하는가 입니다. 제일 첫 번째 문제를 정의하는 그런 단계겠죠. 그죠? 그래서 문제를 제일 처음에 정의를 하고요. 그 정의된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를 준비하는 게 이제 두 번째 데이터 프랩 단계가 됩니다. 세 번째는 그 데이터를 요리조리 뜯어봐야 되겠죠. 이게 바로 데이터 익스플로레이션. 뭐 바깥에서도 이제 핸즈온 세션도 있고 여러 가지 세션들이 있습니다만은 비주얼 애널리틱이나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여기에 있는 이런 데이터 익스플로레이션, 또 일정 수준의 관계 같은 걸 보기 위해서 비주얼 스태티스틱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모델에 대한 프로토타이핑 이런 것들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다 데이터 익스플로레이션 단계에서 일어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내가 생각했던 그런 데이터 이외의 다른 데이터로 그것을 설명할 수는 없을까라고 하는 것이 바로 트랜스포메이션, 그 다음에 뭐 베리어블 셀렉션, 아까 피처 크리에이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변수들을 이제 생성을 하게 됩니다. 이거를 내가 알고도 생성하고 모르고도 생성하고 막 데이터들이 여러 가지 형태대로 생성을 하는 단계가 바로 이 단계가 됩니다. 그렇게 생성을 하고 난 다음에는 모델을 이제 빌드하게 되는 것이죠. 뭐 모델 빌드할 때도 아까처럼 우리가 전통적으로 모델 하나 아주 정교하게 빌드하는 이런 경우도 있지만 아까 이제 이따가 보여드리겠습니다만 그래놀러하게 쪼개져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아주 이렇게 기계적으로 굉장히 쉽게 뭐 수천 개, 수백 개, 수천 개의 모델들을 그냥 한 번에 생성을 해내실 수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모델을 빌드하고 그 다음에 모델을 밸리데이트하고 그리고 만들어진 밸리데이트는 손에만 들고 있는 게 아니라 시스템에 적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디플로이먼트 요것들을 이제 수행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이 이제 그렇게 해서 한번 적용되면 그냥 장착했으니까 끝 이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 모델이 잘 돌아가고 있는지 계속해서 이제 모니터링하는 그런 단계. 또 상태가 안 좋으면 다시 클로즈드 프로세스로 돌아가는 그런 형태의 모델들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애널리틱 라이프 사이클을 기반으로 해서 세스가 이야기하는 요게 이제 분석의 풀 프로세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얘를 스탠더다이제이션을 합니다. 그래서 표준화를 시켜놓고 언제든지 이런 일들이 쉽게 일어날 수 있도록 구성을 합니다. 그게 바로 세스의 애널리틱 팩토리의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애널리틱 팩토리라는 이런 형식의 프로세스를 만들어 놓고 이 프로세스들에 따라서 필요할 때 그 프로세스들이 돌아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중요한 세 가지를 먼저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머신러닝에서 중요한 세 가지를 뽑아보겠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데이터들이 이렇게 만드는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모델링을 할 때 이제 핵심적인 부분이 바로 이제 머신러닝 알고리즘이겠죠. 뒤에서 이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뭐 SVM이나 SOM, 뭐 딥러닝, 뭐 베이지안 네트워크, 랜덤 포레스트 그레디언트 부스팅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알고리즘들을 통해서 이제 모델들을 만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만들어진 모델을 그냥 내비두는 게 아니라 스스로 계속해서 러닝을 할 수 있도록 셀프 러닝 프로세스가 그 다음에 뒷받침을 하게 됩니다. 이건 뭐 여러 가지 형태대로 구성이 가능합니다. 계속해서 얘의 퍼포먼스를 따지지 않고 계속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형식도 가능하고요. 얘의 퍼포먼스를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어떤 트리거를 줍니다. 어떤 임계값을 줘서 그게 임계값 이하로 떨어지면 다시 모델이 리모델링 되거나 리트레이닝 되도록 그런 식으로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들어진 이런 모델, 이런 모델들을 좀 더 쉽게 저희는 이거를 이제 분석의 전진 배치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분석을 우리 뒤쪽에서 이 백오피스에서 계속 분석만 하고 가지고 있고 그 앞단에서 뭔가 디플로이해서 사용하는 것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그 앞단에 있는 그 오퍼레이팅 시스템 쪽으로 분석이 전진 배치돼서 나가는 거죠. 그래서 바로 분석해서 바로 적용하는 그런 형식의 것을 세 번째 애널리틱스 인 액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세스에는 되게 많은 툴들이 있어요. 저희 세스가 지금 가지고 있는 솔루션이 한 200가지가 넘습니다. 굉장히 200가지가 넘는데 물론 이제 여기에는 프로덕트 레벨의 솔루션이 있고요. 이제 밑단에 있는 솔루션이 있고 여기에 비즈니스를 얹은 솔루션 레벨, 비즈니스 솔루션 레벨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있는 것들은 대부분이 다 프로덕트 레벨입니다. 밑단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맨 앞에서 인사이트를 얻고 하는 그런 과정은 비주얼 애널리틱이 담당을 하고 요 가운데 있는 게 이제 머신러닝을 담당하는 그런 솔루션들입니다. 다양한 솔루션들이 있죠. 아까 뭐 가장 지금 뭐 잘 알고 계시는 엔터프라이즈 마이너를 비롯해서 팩토리 마이너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임스탯, IMstat, 그러니까 인메모리 스태티스틱스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 오늘 오전 세션에서도 있었던 바이아라고 하는 그런 이제 솔루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머신러닝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 제공되는 왜 그러면 또 하나로 안 하고 이렇게 다양하게 저렇게 만들어놨냐, 왜 여러 개 이렇게 만들어놔서 많이 팔아먹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각각 솔루션의 레벨에 따라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스킬셋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들이 다양하게 있는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쪽에 있을수록 더 자동화된 솔루션이고요. 아래쪽에 있을수록 좀 더 코딩을 좋아하고 좀 더 플렉서블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이런 모델들은, 이 모든 모델들은 모델 매니저라는 그런 솔루션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게 됩니다. 여기 이따가도 잠깐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픈소스 인테그레이션, 엔터프라이즈 마이너에 있는 오픈소스 인테그레이션 노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R이나 이런 것들을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R에 있는 어떤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R에서 만들어진 그런 모델도 모델 매니저에서 한꺼번에 관리가 가능합니다. 자, 이게 이제 바로 저희 아까 4가지 솔루션 있죠. 그 4가지 솔루션별로 제공하고 있는 그런 그 알고리즘들입니다. 물론 이것보다 더 많습니다. 더 많은데 제가 이제 요즘에 좀 유행하는 그런 솔루션, 그런 알고리즘이나 이런 것들만 좀 나열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슈퍼바이즈드, 언슈퍼바이즈드 뭐 이런 이제 알고리즘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인메모리 스태티스틱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CF 알고리즘이나 뭐 이런 그 모델 그 추천 모델 이런 것들도 이제 제공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텍스트 애널리틱 이런 부분들도 인메모리 스태티스틱스에서 이제 그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스 바이아에서도 이제 딥뉴럴 이런 부분들이 제공이 되고 있고, 또 엔터프라이즈 마이너에서도 아까 하이 퍼포먼스 애널리틱이라는 것이 뒷받침될 수 있다면 이제 딥 그 러닝 이런 부분들을 이제 수행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따가 이제 그 딥러닝 했던 그런 사례를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말씀드릴 부분이 이제 엔터프라이즈 마이너를 통한 머신러닝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엔터프라이즈 마이너는 이제 14.1 버전까지 나와 있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이런 식의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자바 클라이언트고요. 이제 곧 그 HTML5 기반의 이제 엔터프라이즈 마이너도 출시가 될 겁니다. 그러면은 화면이 이제 이런 형식의 화면이 아니라 비주얼 애널리틱 형식의 화면으로 이제 그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제 이 버전이 지금 최상위 버전이 되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프로세스 플로우를 이렇게 그려가면서 분석의 어떤 그런 디자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샘플, 익스플로레이션, 그다음에 모디파이, 모델링, 어세스먼트 이런 단계로 이제 분석을 해 나가고요. 그 분석들 내에는 이런 다양한 이런 노드들이 존재를 합니다. 이 안에는 웬만한 코딩은 하나도 없고 이렇게 다 옵션을 조정함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들을 사용할 수가 있게 되고요. 이쪽에도 머신러닝에 관련된 이런 알고리즘들이 제공이 되고 있음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런 앙상블이라는 이런 노드를 통해서 다양한 형태의 앙상블 모델을 창조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아까 말씀드렸던 랜덤 포레스트나 그 다음에 그레디언트 부스팅이나 이런 것들은 다 트리 모델을 기반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그냥 뭐 뉴럴을 기반으로 해서 앙상블을 만들 수도 있고, 뭐 리그레션을 기반으로 만들 수도 있고, SVM을 기반으로 만들 수도 있고, 베이지안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만들 수도 있고, 뭐 다양하게 어떤 거든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식으로 앙상블 모델을 굉장히 다양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그거를 실험하는 데는 충분한 그런 부분들이 제공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쉽게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뭐 딥뉴럴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HP 신경망이라고 하는 이런 노드에서 층의 개수나 어떤 뭐 거기 유닛의 개수나 이런 것들을 내 마음대로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얼마든지 다양한 형태의 어떤 그런 뉴럴 네트워크나 딥뉴럴 이런 것들을 디자인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오픈소스 인테그레이션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R 코드 같은 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이실 수가 있고요.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R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냥 R 코드 돌리고 세스 코드 돌려서 두 개 비교하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전체 프로세스는 세스의 프로세스, 이 마이너의 프로세스를 그대로 따릅니다. 거기에 R을 그대로 집어넣게 되면 세스의 모델과 R의 모델을 단독으로 비교하는 것은 물론이고 앙상블로 엮을 때도 세스의 모델과 R의 모델을 엮어서 앙상블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으로 적용을 해보실 수가 있게 되고요. 또 세스에서 제공되고 있는 것은 굉장히 검증이 많이 된 그런 알고리즘들이고, R은 굉장히 최신의 알고리즘들이잖아요. 이 두 가지를 결합해서 하이브리드를 쓰시면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만들어진 그런 모델을 아까 모델 매니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같이 관리를 하는 것도 당연히 가능하고요.
자, 두 번째가 이제 팩토리 마이너 부분입니다. 팩토리 마이너는 뭐 인터페이스가 이미 아까 HTML5 기반으로 바뀌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뭐 옵션을 조정하고 하는 것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내가 사용하고 싶은 어떤 그런 기능들도 드래그 앤 드랍으로 끌어서 위로 올리면 사용하는 거고, 끌어서 밑으로 내리면 이그노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편리하게 쓰실 수가 있고, 그래서 굉장히 자동화가 많이 돼 있다. 그 다음에 이 안에서 옵션도 웬만한 것들은 다 조정이 가능하다. 그리고 여기에 또 괄목할 만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세그먼트 별로 모델링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그가 2개면 2번 모델링 돌리면 되잖아요. 근데 세그가 200개면 200번 모델 돌리기 쉽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면 세그를 200개로 놓고 모델링을 여기에서 수행을 하면 200개가 각각 후보 모델을 내가 5개를 정하면 5개씩 돌려서 제일 좋은 모델을 픽하는, 그래서 챔피언 모델이 200개의 모델이 나오는 이런 형식을 쉽게 수용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쉐어러블 템플릿입니다. 내가 좋은 어떤 모델 템플릿을 하나 만들면 그것을 다른 동료들하고 쉐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동료들, 뭐 예를 들면 뭐 좀 잘난 척 한다면 내가 좀 잘하는 모델러예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잘 만들고 다른 사람들한테 그거를 쉐어 시켜주면 다른 사람들은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서 전체적인 이 분석과의 어떤 그런 스킬셋이 상향 평준화를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여러 가지 머신러닝 방법들을 이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베이지안 네트워크나 뭐 그레디언트 부스팅, 그 다음에 제너럴라이즈드 리니어 모델,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서포트 벡터 머신, 뭐 이런 부분들 다 가능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뉴럴넷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심층 뉴럴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그먼트별로 모델 터너먼트, 세그먼트별로 모델 챔피언 모델 선정, 그 다음에 언더 퍼포밍한 이런 모델들을 찾아서 우리가 리트레이닝 시킴으로써 모델의 퍼포먼스를 계속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한 그런 형태고요. 자, 그 다음 세 번째가 인메모리 스태티스틱스 부분입니다. 인메모리 스태티스틱스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블레이드 서버 환경, 그리고 메모리 환경으로 데이터를 다 로드하고 그 안에서 분석을 수행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지금 인메모리 스태티스틱스도 마찬가지로 이런 여러 가지 모델들을, 이런 모델 알고리즘들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요 인메모리 스태티스틱스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에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속도가 빠릅니다. 근데 그 안에서 데이터를 액세스하거나 프리퍼레이션 하거나 데이터를 매니플레이트 하거나 또 데이터를 익스플로레이션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이 안에서 다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실제 모델을 빌드하고 이 안에서 모델을 스코링하는 이런 부분까지도 다 빠르게 수행을 해보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요게 이제 인메모리 스태티스틱스를 쓰는 이제 인터페이스입니다. 요게 이제 세스 스튜디오라고 하는 그런 인터페이스고요. 이제는 세스 스튜디오라고 하는 인터페이스가 거의 기본 인터페이스가 되어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세스 베이스를 쓰실 때도 이 인터페이스에서 쓰실 수 있고요. 지금 현재도. 그 다음에 이 안에서 세스 스탯을 통해서 모델링 하는 것도 이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하실 수가 있게 되고요. 이 인메모리 스태티스틱스도 이 안에서 하실 수가 있게 되고, 제일 마지막에 나올 바이아, 세스 바이아 같은 경우에도 이 인터페이스에서 수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두 가지 모드를 가지고 있는데요. 세스 프로그래머 모드가 있고요. 세스 비주얼 프로그래머 모드가 있습니다. 비주얼 프로그래머 모드는 저희 그 세스의 엔터프라이즈 가이드를 써보신 분들은 그거하고 아주 유사한 그런 형태의 UI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인메모리 스태티스틱스에서 이제 제공하고 있는 또 다른 이제 모듈 중에 하나가, 이제 프로시저 중에 하나가 이제 프로 레코멘드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사실 뭐 레코멘데이션 같은 경우에는 넷플릭스나 그 다음에 그 아마존이나 이런 데서 이제 굉장히 유명해졌죠. 이제 그런 형식의 이제 알고리즘들을 이쪽에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런 식의 이제 코드를 통해서 모델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메서드는 뭐 SVD, 메서드는 뭐 ARM, 그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앙상블 모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선택해 놓고 그거를 앙상블로 엮어서 실제로 추천을 하는 그런 형태의 부분들도 가능합니다. 이제 네 번째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바이아였죠. 바이아. 자, 바이아는 여러 가지 이제 특성을 가지고 있죠. 오픈, 클라우드, 유니파이드, 심플, 뭐 이런 여러 가지 키워드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런 오픈에 대한 부분만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픈, 그러니까 개방성이라고 하는 거죠. 과거에는 아까 그 이전 버전, 그러니까 엔터프라이즈 마이너까지만 하더라도 세스가 R을 호출할 수는 있었어요. 근데
R이 세스를 호출할 수는 없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세스가 R을 호출할 수도 있고 R이 세스를 호출할 수도 있고, 마찬가지 파이썬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파이썬이 세스를 호출하기도 하고 세스가 파이썬을 호출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전체 프로세스가 파이썬으로 돼 있는데 뭐 예를 들면 딥뉴럴만 뭐 세스로 하고 싶다. 그러면 파이썬으로 쫙 프로세스를 만들고 세스를 호출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그런 환경들을 제공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제공하고 있는 그런 알고리즘들이고요. 사실 여기서 제공하고 있는 알고리즘들은 우선 첫 번째 나오는 거기 때문에 우선 지금 다른 곳에서 제공하고 있는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받아들였고요. 지금 모든 알고리즘들을 다 이쪽에서 받아들이지는 아직은 못했습니다. 지금 이제 초기 버전이 나오는 그런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하되 또 딥뉴럴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번에 여기에서 같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스 스튜디오라고 하는 이런 인터페이스에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지금 뭐 슈퍼바이즈드 러닝 밑에 이제 포레스트라고 하는 그런 탭이 있죠. 그래서 포레스트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고리즘을 선택을 하면 이런 식으로 옵션 창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데이터 옵션, 뭐 모델에 대한 옵션, 그다음에 뭐 아웃풋에 대한 옵션, 이런 것들을 이 안에서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게 돼 있고,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하면 오른쪽에 프로그램이 이런 코드가 오토 제너레이팅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이제 코드가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걸 갖고 수정을 해서 쓰실 수도 있고 그대로 활용을 하실 수도 있고 이런 형식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보면 뭐 데이터에 대한 부분, 익스플로레이션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언슈퍼바이즈, 슈퍼바이즈 뭐 이런 부분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요거는 비주얼 프로그래머 모드로 했을 때 이렇게 되고, 요거를 이제 프로세스 플로우 같은 거를 그리는 그런 화면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딥뉴럴 하는 거 잠깐 그 예시를 하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요거는 글로벌하게도 유명한 데이터 중에 하나입니다. 오토 인코더 하는 그런 그 이그젬플인데요. 위에 있는 이런 형식의 핸드라이팅을 한 어떤 숫자들입니다. 0부터 9까지의 숫자를 써놓고 이것을 가로 20개, 세로 20개의 픽셀로 나눕니다. 그럼 전체 이제 400개의 픽셀이 만들어지죠. 그러면 400개의 픽셀에 따라서 색깔을 매핑을 합니다. 그래서 0부터 255까지의 색깔로 매핑이 되고요. 그렇게 된 것을 이렇게 벡터로 만들어서 이게 결국 라벨이 이게 5였다, 0이었다, 3이었다, 9였다, 8이었다 라고 해놓고 이 멀티 라벨을 가지고 이제 예측을 하는 그런 형태, 분류를 하는 그런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5개의 층을 줬고요. 5개의 층을 쳐서 이제 인풋 레이어가 이제 400개, 300개, 200개, 아니 100개, 2개, 100개, 300개, 400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모래시계의 모습으로 이렇게 세팅을 한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이제 왜 가운데를 2개로 이렇게 줄여서 보여드렸냐면 실제로 이 피처가 리덕션 되면서 어떤 형식의 모습으로 되는지를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구성을 해봤는데, 이건 어떤 화면이냐면 이게 이제 0부터 9까지의 색깔을 가진 라벨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요 색깔들이 주성분 분석을 했을 때 첫 번째 2개의 주성분을 가지고 플라팅을 해본 겁니다. 그 플라팅을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이제 많이 뒤섞여 있죠.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 요 팩터 가지고 얘를 분류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요 중간에 있는 요 2개의 가운데 있던 레이어에 있는 2개의 유닛, 요것을 가지고 플라팅을 해보니까 이렇게 잘 나눠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형태의 것을 얘가 무엇이다라고 지금 설명하기는 굉장히 어렵죠. 그죠? 어렵습니다면은 분류하는 데는 훨씬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머신러닝으로 가면서 단 한 번의 반복이 더 있다 하더라도 해석은 반대로 이 트레이드 오프가 있는 겁니다. 정확도는 올릴 수 있되 해석은 불가능해지는 이런 형태의 것이 이제 머신러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그 셀프 러닝 부분입니다. 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모델링을 하는 데 있어서는 데이터를 준비하고 우리가 실제로 분석에 활용할 만한 그런 인풋 데이터를 이제 만들게 됩니다. 이거는 여러 가지 가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런 것들을 아까 이야기했던 주성분 분석이나 아니면 그 뉴럴의 모습으로 여러 가지의 어떤 그런 레이어 같은 것들을 만들므로 인해서 피처들이 크리에이션 되게 됩니다.
거기로 이제 넘어가기 시작을 하면 사실은 우리가 더 이상 해석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형태의 다양한 변수들이 만들어질 거고요. 그렇게 만들어진 변수를 가지고 모델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베리어블 셀렉션, 뭐 피처 셀렉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막 같이 일어나게 되고, 거기에서 이제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이 패턴으로 선택이 되게 되면서 이제 다양한 이런 알고리즘 같은 것들이 적용이 돼서 이제 활용을 해보실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트리거 기반으로 리트레이닝을 함으로써, 혹은 트리거 기반의 리모델링, 이런 것들을 함으로써 이제 모델들을 이렇게 좀 더 나은 모델들을 이제 얻는 그런 효과를 보실 수가 있게 되는 그런 프로세스가 이제 세스가 이야기하는 셀프 러닝 프로세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미 솔루션에 이런 옵션으로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캠페인 매니지먼트 같은 것들을 할 때도, 뭐 예를 들면 뭐 리스폰스 프로바빌리티를 측정하는 어떤 그런 뭐 펄처스 프로바빌리티, 이런 것들을 측정하는 그런 모델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모델들에 대해서 여기에 이렇게 셀프 러너 프로세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뉴얼로 할 거냐 아니면 셀프 러닝을 할 거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선택을 하면 자동으로 모델링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그 결과값을 얻어서 실제 그 업무에 이제 바로바로 이제 활용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여기 머신러닝 아까 그 플랫폼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이런 모델들은 배치가 됐든 아니면 리얼타임이 됐든 그런 쪽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이나 비즈니스 룰로 이제 반영을 시킬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반영을 시켜서 실제 운영 시스템에서 돌아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리얼타임에서는 지금 이제 다른 세션에서도 이제 이런 세션들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벤트 스트리밍 프로세스라고 하는 이런 ESP라는 엔진을 통해서 이 안에서 모델들에 대한 결과들을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특히나 이 ESP 같은 경우에는 텍스트 분석 같은 경우에도 리얼타임으로 여기서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텍스트 분석도 분석한 그런 결과들을 ESP에서 바로바로 리얼타임으로 처리해서 바로 어떤 액션을 하는데 활용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배치 프로세스를 위해서는 이제 디시전 매니저라는 솔루션이 있습니다. 디시전 매니저에서 이런 여러 가지 프로세스들을 만들어서 우리가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프로세스들을 만들어 놓고요. 이제 그게 보통 이야기하는 그 네스트 베스트 액션이 되겠죠. 지금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이렇게 처리하고 저러저러한 경우에는 저렇게 처리해라 라고 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만들어 놓고, 그 사이사이에 이렇게 모델들을 배치시킬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거기에서 만들어진 모델을 여기에서 바로 배치로 그 스코링을 하게 되고, 마찬가지로 여기에 있는 이런 모델 매니저라는 것을 통해서 바로 모델에 대한 퍼포먼스 측정이 가능해지고, 일정 수준 떨어지게 되면 자동으로 트레이닝이 돼서 이쪽에 최신의 모델이 장착되는 그런 형태의 것들을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비즈니스 룰, 아까 말씀드린 비즈니스 룰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UI를 통해서 비즈니스 룰을 거기서 등록, 수정, 삭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여기서 관리해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아까 제일 처음에 보여드렸던 장표를 다시 한번 꺼내어 봤습니다. 세스가 이야기하는 머신러닝은 분석을 하기 위한 전체 풀 프로세스, 이 프로세스를 스탠더다이즈 시켜놨습니다. 예를 들면 알파고나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그런 것들은 굉장히 스페시픽한 어떤 하나의 문제를 풀기 위해 아주 적합한 그런 거라면, 알파고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 프로블럼을 풀기에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형태의 것을 구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런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이런 분들을 뽑으셔서 그렇게 구성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사람에 디펜던트하고, 또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유지 운영 관리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표준화된 어떤 그런 프로세스를 만들어 놓고 여기에 여러분들의 비즈니스 프로블럼을 넣게 되면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쉽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것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머신러닝 알고리즘, 그죠? 굉장히 다양하고 검증된 그런 머신러닝 알고리즘. 그럼 여기 없는 건 어떻게 할 거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픈소스 같이 혼용해서 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같이 받아들여서 컴페티션도 같이 하고, 더 좋아 보였지만 같이 컴페티션 해보니까 별거 없더라, 그러면 안 쓰시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런 형태로 쓰실 수가 있게 되고, 두 번째, 만들어 놓은 거 그대로 머물러 있느냐? 그렇지 않죠.
그죠? 계속해서 셀프 러닝을 통해서 그런 모델들이 지속적으로 고도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렇게 만들어 놓은 모델 그대로 가지고 있느냐, 또 디플로이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개발과 IT의 뭐 검증과 이런 것들이 필요하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여러 가지 솔루션들, 전진 배치, 분석의 전진 배치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다 쉽게 디플로이해서 실제 업무에 적용을 하실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다양한 영역에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컴플라이언스적인 요소, 레귤러터리한 그런 요소가 아닌 한, 왜냐하면 해석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머신러닝 쪽으로 넘어가면서 그런 부분이 아닌 한은 충분히 다 적용 가능한 영역들이고요. 특히나 프로드 이런 쪽에서는 굉장히 파퓰러하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하게도. 그 예를 잠깐 들어드리면 저희도 크레딧 카드 인더스트리 쪽에 카드 프로드 솔루션이 있습니다. 거기 안에 보면 저희는 이제 소나라는 모델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소나가 뭐냐면 셀프 오거나이즈드 뉴럴 네트워크 에버레럼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에버레럼이라는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그 트리 알고리즘과 유사한 그런 알고리즘인데 그거보다 좀 더 진화된 알고리즘입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세그먼트 같은 것들을 만듭니다. 그리고 세그먼트들별로 뉴럴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다양한 앙상블, 딥뉴럴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적용을 하는 그런 형식의 모델을 이미 적용을 하고 있고요. 그 솔루션에 지금 이제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형식의 모델들을 만들어서 지금 이제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아니지만 미국에서 특허도 받은 그런 모델링 방법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준비한 내용이었고요. 사실 오늘 조금 더 이런 머신러닝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오해일 수도 있고 기대가 너무 컸던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 그런 부분이지만 앞으로 점점 더 진화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비즈니스 프로블럼을 해결하는 데는 아까 말씀드린 이런 그런 그 분석 프로세스에 대한 어떤 일반화 또 표준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